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월 29일입니다. 6.29 선언도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35일 남았습니다. 이제 5주. 그래서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진도 때문에 지금 사실 예상은 오늘 4장, 5장, 6장을 다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장하고 6장의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계산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6장까지는 나가기 힘들 것 같고요. 5장까지는 무조건 끝낼 겁니다. 근데 6장은 이따 시간을 봐서 요약을 해드린다든가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 4장에 전력조류 계산에서도 시간을 많이 잡았던 부분이 계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력계통공학은 이론적인 부분 플러스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산 문제를 풀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송배전공학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이론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 계통공학 쪽에서는 계산 문제 쪽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제 4-5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제 4-5번은 이제 뉴턴-라설법, 예제 4-6은 디카플드법 해가지고 그 똑같은 문제를 어떤 그 풀이 과정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론은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력 조류 계산에서 왜 이런 방법들을 쓰느냐?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간략화해서 정식화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선형 방정식으로 계산하거나 비선형 방정식으로 계산했던 그런 알고리즘 외에 그 다음에 축약하는 그런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우셨던 행렬의 축약 공식, 크론의 행렬의 축약을 했던 부분이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한전의 계통이 워낙 큰 계통이다 보니까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적인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간략화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가우스-자이더라고 뉴턴-라설법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저번 주에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1, 2, 3, 4 예제 부분, 그 다음 가우스-자이더라고 뉴턴-라설법을 비교하는 부분들, 그리고 PQ 분할법 해가지고 디카플드법, 패스트 디카플드법, 이런 것들은 책에 있는 내용을 빨리 설명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직류 조류 계산법에서 이제 계산에 대한 예제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직류 조류 계산이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25점짜리로.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본 거하고 안 풀어본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5장까지만 써놨습니다. 6장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좀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원래 계획은 오늘 5장, 6장, 그 다음 주에 7장, 8장, 그 다음 주에 9장, 10장 해가지고 이제 5주 중에 1, 2, 3, 4, 5가 남았습니다. 1, 2, 3, 4, 5.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늘 이제 4장, 5장, 그 다음에 다음 주에 6장, 7장, 7장, 8장,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 주 정도의 발전 부분만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발전은 한 3주, 4주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7월 첫째 주, 7월 둘째 주, 7월 셋째 주, 7월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요때 7월 둘째 주하고 7월 셋째 주 정도에 저번에 이제 80회까지만 이제 그 간연도 문제를 설명드렸는데 78회하고 77회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요때는 한 200여 문제 정도를 간단하게 또 요약을, 왜냐면 시험 보기 바로 전전주 정도 되니까 그렇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2주를 미리 좀 한번 예약을 해주시면은 그 오후에 시간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 쪽이 이때 이미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발전 쪽은 다른 그 관련도 문제에서 조금씩은 다뤄봐 드렸는데, 사실 이 발전 쪽에 대한 유형의 문제가 뭐다 정도까지만 소개하는 자리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쪽은 다음 과정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면 기존의 동영상 부분들을 발전 쪽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공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쪽에서는요, 이제 주파수 유효전력입니다. FP란 얘기입니다. FP. 왜 F가 먼저 나왔냐? 주파수가 중요하니까. 주파수가 변동이 돼서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건 계통이 무너진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당겨줘야지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넘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힘을 써도 처음에
그 땡기는 앞에서 얼마나 힘을 주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연결이 되지만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무너져 버리면은 바로 그 유효전력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힘하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FP로 저희는 그냥 PF 컨트롤, 그 다음 QV 컨트롤 이렇게 외웁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문제들이 나오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목차를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하는 게 주파수 유효전력이 나왔다는 건 주파수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개통 특성 정수를 이용해가지고 발전기의 부담률 같은 걸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기 계통, 2기 계통, 뭐 3기 계통, 4기 계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6장 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여기요. 이게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소리요? 예. 예.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들으실 때 그럴 것 같아서요. 이제 이렇게 FP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FP를 반드시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개통 특성 정수를 구한 다음에 그건 뭐냐면 여기서 뭔가 변동이 있으면 뭔가 그걸 분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분담을 해줄 때 어떻게 분담을 하느냐. 그래서 개통 특성 정수가 이제 여기 있는 정특성하고 동특성으로 나눠집니다. 그건 외란 특성하고 발전기의 응동 특성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변동하는 부분이 특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기가 움직여주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함수 이 부분은 뭔가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얘는 이제 발전기 자체하고 부하에 대한 특성이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는 설비. 그 특성들을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좀 혼돈이 있으십니다. 5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기 계통이 있고 2기 계통 이렇게 2기 계통 이상은 잘 물어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기 계통 가게 되면은 함수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6장의 이제 경제부하 배분에서도 예를 들어 많아야 3개 이상은 물어보지가 않고 보통 한 2개 정도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기가 연결이 돼서 여기 부하들이 연결이 돼 있겠죠, 부하들이. 여기가 서울, 인천 쪽에 경인 지역에서 발전을 한다면 여긴 울산, 부산 쪽 이런 쪽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올라오겠죠. 아니면 강원도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쪽에 대천 쪽에 이런 대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또 발전해서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발전기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탈락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가 탈락이 돼버리면 그 탈락된 만큼을 부하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된 만큼을 다른 발전기들이 그 분담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 분담을 해주는 특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특성들. 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특성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뭔가 늘어나게 되면 축소가 되고, 뭔가 줄어들게 되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고무줄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연애하고 똑같아요. 남자가 당기면은 처음에는 안 쫓아오다가 쫓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걸 반대 특성을 가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P고, 이게 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제가 그냥 PF 컨트롤 여기서는 반대 개념으로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은 주파수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주파수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부 다 문제가 PF 컨트롤이 나오다 보니까 QV 컨트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PF, QV 이렇게 개통 쪽에서는 반대 개념으로 외워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목상으로 봤을 때는 주파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이쪽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네, 부하가 작았을 때는 주파수가 일정한데 부하가 늘어나게 되면 고무줄처럼 뭔가 많이 당겨지니까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특성들이 발전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졌다. 하나가 없어졌어도 나머지 세 대 가지고 분담을 해줘야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효전력량은 이만큼씩이 분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주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파수가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을 경제적으로 부하를 배분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들이 얼마만큼을 움직여줘야 되느냐. 가장 증분연료비가 작은 이 람다, 증분연료비가 작은 쪽으로 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게 바로 6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지만 6장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전기가 움직이는데 시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부분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자동차도 달릴 때 처음에 기어 1단 넣고 그 다음에 2단 넣고 3단 넣고 4단 넣고 5단 넣고 이렇게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발전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 발전기가 움직여 나가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처음에
이를 악셀레이터도 밟았다가 뛰면은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 뚝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에서 부하의 변동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 제어의 원리가 여기 보시면 주파수 변동원의 특성 이런 것들이 부하의 뭐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부분별로 해가지고 발전기가 어떻게 응동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PF 컨트롤이 나오면 주파수 제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그림을 외워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부, 조, 자, 경 무조건 외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파수가 딱 나오면 부하의 자기제어성 그러니까 부하가 어느 정도 변동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가 뛰어도 자동차는 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속도를 처음엔 유지를 하죠. 분명히 입력은 없어도 그것처럼 얘도 이제 부하가 어느 정도 자기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잠깐 동안은. 그래서 요게 몇 초냐? 뭐 수초. 근데 보통 한 10초 정도 되죠. 그다음에 여기 2분, 3분, 그다음에 10분 뭐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뚝 떨어지니까 밟아줘야 되겠죠.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조속기 제어.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악셀레이터를 밟아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 주파수 제어.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뭐 자동차를 보시면 크루즈처럼 해가지고 뭔가 일정하게 딱 맞춰놓으면 얘가 떨어지더라도 조금씩 밸브를 자동적으로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은 조속기 제어를 해서 하지만 여기까지를 미소주기로 보기도 하고 여기까지를 미소주기로 보기도 합니다. 약간 보는 책에 따라서 답안지를 쓰는 사람이 여기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걸 애매하게 가운데 쪽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뭐 범위는 비슷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AFC가 되고 요게 가버너풀이 해가지고 GF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써주시고 요게 이제 경제 부하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이제 경제 부하 배분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예측이 돼 있으니까 얼마 정도 발전량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요만큼의 이 변동 부분을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기를 얼마나 투입하고 속도 조정을 해야 되는지 예측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우리들이 예측이 되는데 이게 조금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는 내가 평상시 때 보던 추이보다 좀 올라가면 얘네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량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줄여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요 시간 텀을 봐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4초에 한 번씩 뭐 시그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뭐 2초, 4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예측을 해서 조금씩 계속 실시간으로 발전기들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연락을 하는 게 전력거리에서 그래서 계속 이 추이를 봐가면서 뭐 관심 단계를 줄인다든가 뭐 주의 단계를 준다든가 경계 단계를 준다든가 심각 단계를 조구하면서 발전량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부하를 탈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발전기를 그 민간 발전기를 투입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ELD가 됩니다. Economic Load Dispatch. 경제적으로 부하를 분배를 한다. 근데 이제 책에 따라서는 ALD로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 경제 부하 배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동자 때문에 A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오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에 대한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그때 AFC에 대한 여기에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이제 주연바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주연바. 정 주파수 제어 방식. 그 다음에 정 연락선 제어 방식. 정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ELD 쪽에서도 제어 방식들이 또 있습니다. AFC에서 제어 방식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FC하고 ELD를 합한 부분이 뭐냐 여기 부분이 바로 AGC라고 해가지고 발전기를 컨트롤하는 부분이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발전기의 기본 성분에 의해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의 발전기가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발전기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여러 대의 발전기를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은 AGC의 개념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냐 주파수 제어하고 경제 부하분을 적절히 조절을 해주는 AGC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럼 AGC에서는 또 제어 방식이 또 틀려지겠죠. 여러 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주연바로 였지만 여기서는
직병재병해가지고 직렬배분, 병렬배분, 재배분, 그 다음 직병재병, 병렬재배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어 방식이 틀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키워드 뭐, 여기서는 키워드 뭐, 여기서는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외워지시지 않으면 이게 헷갈립니다. 나중에 문제를 물어볼 때 AGC를 물어봤는데 AGC를 물어봤으면은 AGC 제어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열심히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왜? AGC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설명을 해주는데 제어 방식은 따로 있거든요. 직병재병 해가지고 직렬배분, 병렬배분, 재배분, 병렬재배분 방식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정주파수 제어 방식, 뭐 FFC, FTC, TBC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는 시험 끝나고 나서 답안지를 잘 쓰고 왔어. 근데 나중에 보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출제자가 의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기본서 과정에서 그런 그 개념을 많이 잡고 가지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을 들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하나씩 배우고 나면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머릿속에. 이거는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따 기본서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계산 문제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건 스킵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6장도 보시면은 문제가 중요합니다. 5장, 6장 다. 7장도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7장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8장, 9장, 10장 이쪽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계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2장 부분, 4장 부분, 5장, 6장, 7장 이런 정도. 7장은 고장 계산이기 때문에 8장이 고장 계산이네. 죄송합니다. 7장 부분이 이제 QV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기본적인 왜냐하면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은 자꾸 계속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사실 기본서에서는 기본서 책만 가지고 하시는데 연구반에서는 어떤 특화되어 있는 그 연구반 문제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본서 부분을 계속 찾아서 보실 수 있게끔 연구반에 있는 그런 책의 내용들을 다양한 그 답안지들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썼는데 어떻게 쓰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게 왜 나왔는지 그건 기본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발성배정 공부를 하실 때 보면 기본서를 10번 읽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답안지를 보기가 쉬우니까요. 그 답안지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선 1을 슬랙 모선으로 취하고 이제 기준 모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력조류 계산을 뉴턴 레슨법으로 실행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얘를 슬랙 모선으로 했으니까 얘는 무슨 모선일까요? 예? 이게 부하 모선인가요? P하고 V인데? 예, 발전기 모선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전력조류 계산이라 그러면은 기준 모선,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되고요. 요게 이제 부하 모선이 됩니다. 얘는 이제 기지량이 되겠죠? 얘도 기지량이 되겠죠? 여기 이제 그 상호 어드미턴스가 있는데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그 양을 모르니까 그걸 계산해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서 모선 조건이 슬랙 모선, 그 다음 PQ니까 부하 모선이겠죠? PV니 지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정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모르는 값이 뭐냐 이거죠. 요거하고 요걸 아니까 모르는 값들이 여기 지금 점점점점 이렇게 적어놨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턴 랍선법이라고 그랬죠. 뉴턴 랍선법이다 보니까 이제 보셨을 때 PQ 분할처럼 해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선 형태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라든가 위상각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결국 I는 YV니까
i는 yv라는 그 어드미턴스 행렬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I 값이 뭐라고 그랬죠? P하고 Q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드미턴스 값이 여기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뭘만 알면 됩니까? V 값만 알면 되죠? 그럼 여기서 흘러다니는 전류의 양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을 보시면 전압의 값을 구하는데 전압의 어떤 크기하고 위상각 그 부분이 여기서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Y, V인데 여기 V가 또 곱해졌죠. 왜? 여기는 I였지만 P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다 V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가 Y, V가 뭐죠? I 값이죠. 거기다 E 값을 곱하면 이게 P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슬랙 모선이 이렇게 정의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상차각이라든가 크기 같은 부분들, 모르는 이런 변수들, E1, E2, E3, 그리고 이 상차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전력량을 계산을 해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적으로만 보시면. 그러면 이제 변수의 초기값을 주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전압의 크기가 주어졌죠. 여기 전압의 위상각이 주어졌죠. 여기 기준 모선이니까 1.0에 0도가 주어진 겁니다. 초기값을.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계속 대입을 하는 거죠. 어떤 오차 내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대입을 하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계산값이 나오죠. 계산값이 나오면 그거를 다시 집어넣고 또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반복 계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전압의 크기고 얘가 위상이 되겠죠? 여기 위상. 전압의 크기. 그럼 이 값을 사용해서 또 수정을 한다는 얘기죠. 초기 추정값을. 그러면 이제 X1이 되겠죠? X1 값. X0에서. X1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또 전압의 크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여기하고. 이렇게. 여기도 바뀌었죠? 이만큼이 수정값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정값이 계속 변동이 되면서 처음에 생겼던 오차보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근지역 값에 갈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션, 반복 횟수를 늘리는데 그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가우스 자이델법은 축차 계산으로 계속 넣다 보니까 200개 모선이 있다 그러면 200번을 다 넣어줘야 되는 거고 뉴턴-랩슨법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 수렴을 잘 하게끔 초기치를 잘 선정하면 얘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8번 만에, 4번 만에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 값을 잘 잡으면은 200회의 계산을 4번 만에 끝냈다. 그래서 속도는 한 8배 이상 빠르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나왔던 거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그러면서 얘는 뉴턴-랍서법에서는 무슨 행렬을 이용했다? 자코비안이라는 역행렬을 이용했다는 얘기죠. 자코비안의 역행렬을 이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산할 때는 힘듭니다. 왜냐면 그 역행렬을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3x3 같은 건 디터미넌 A분의 저기를 해가지고 어드저스먼트 A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보니까 한 번 계산할 때는 가우스 자이델법보다는 전체적인 속도는 느립니다. 한 번. 하지만 전체적인 시간 소요는 아까 200번 할 때 얘는 4번 하니까 전체적인 시간 소요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게 요 다음에 나오는 가우스 자이델법하고 뉴턴-랍서법이 비교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자코비안 행렬로 이용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여기 또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이 또 수정량이 또 나왔죠. 수정량이 나왔으니까 그걸 또 여기다 또 이렇게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더해지니까 아까 그 값보다 좀 줄었겠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또 반복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또 수정량이 또 나왔죠. 델타 부분이. 또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와 같이 반복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정지를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 다른 디카플트법을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뉴턴-랍서법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요거하고 똑같은 문제를 디카플트법으로 계산하면 요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디카플트법에서 뭐냐 간략화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1.05나 1.048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디카플드법은 멈추는 거고 가우스 자이델법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계산값이 좀 더 정확한 거고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뭐다?
바로 반복법을 쓰고 있는 가우스 자델이 가장 정확하고 뉴턴레서법은 그거보다 조금 더 줄여준 거고 그거보다 좀 더 줄여준 게 디카플트법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계산식을 줄여준 게 패스트 디카플트법이라는 얘기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뒤로 갈수록 계산식이 조금씩 줄어든다. 왜냐하면 축약을 하기 때문에 모선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P하고 Q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가우스-자이델법하고 뉴턴-라스법을 비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그게 뭐냐? 가우스-자이델법하고 뉴턴-라스법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뭐냐? 뭐 기억 용량, 소요 계산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1회 반복당, 1회 반복 계산당의 소요 시간하고 전체 소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우스-자이델법이 소요 계산 시간이 적다. 1회는.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까지 수렴하는 시간은 총 소요 시간을 비교한다면 뉴턴-라스법이 더 빠르다. 왜냐하면 자코비안의 역행렬을 이용해가지고 4번 만에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자코비안으로 역행렬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1반복당, 얘는 전체 소요 시간. 전체 소요 시간은 얘를 120회를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요거밖에 안 걸리죠. 뉴턴-라스법의 전체 소요 시간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당 계산 시간은 가우스-자이델법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하나당. 근데 이거를 200번을 120번을 해야 되니까 요거 1분 곱하기 120번 하니까 요게 한 120번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지금 한 3분 곱하기 한 뭐 8번 하면 38에 24 해가지고 요 정도 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곱하기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소요 시간이 틀려진다. 이 그림도 헷갈리는데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모선수에 따라서 얘는 이만큼을 계산하지만 얘는 4번 만에 끝난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거의 뉴턴-라슨법으로 돌립니다. 디카플드법이나 패스트 디카플드법 같은 오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수가 작은 상태에서 오차가 적기 때문에 이 뉴턴-라슨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간략하게 계산을 할 때 더 간략하게 된 게 이제 직류조류 계산법이죠. 이제 AC법에서 나오는 그 4가지 방법의 직류조류 계산법도 뒤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200개 모선, 얘는 200회 가우스-자이델은 뉴턴-라슨법은 4번, 후자가 대략 8배 정도 빠르다. 뭐 248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뉴턴-라슨법은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감도 해석이라든지 각종 제어 문제에 있어서 평가지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응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방법을 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니까 뉴턴-라슨법을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PQ 분할법, 디카플드법이 있습니다. D는 이제 줄여줬다는 얘기죠. 디레이터, 탈기기라고 얘기하죠. 발전기에서 뭔가 D 제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원어에서요. D-E가 붙으면 제거가 들어갑니다. 알리, 리무브 할 때도 리는 다시 한다. 이런 거거든요. D-E, 여기서 D는 뭔가 없애준다는 그 감소의 의미고요. 알리는 멤버, 기억한다는데 리멤버, 재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알리자가 붙으면.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보캐블러리 하실 때도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카풀, 뭔가 이렇게 연결해 두는 거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패스트 디카플드는 좀 더 빠르게 줄여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뉴턴-레슨법으로 유도된 계산식을 풀기 위해서는 반복시마다 자코비안의 역행렬을 풀어야 되는데 계통의 규모가 커지면 기억 용량이라든가 반올림 오차의 문제가 발생해서 어렵게 된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디카플드법은 완전한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뭔가 줄여졌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다소 정도를 희생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아도 좀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정량의 근사값을 가능하나 간단하게 찾아내고 더신 떨어진 만큼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하여 보자는 방법이 바로 디카플드법이고 그걸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하는 게 패스트 디카플드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은. 그러니까 얘도 자코비안을 사용합니다. 역행렬을 사용하는 처음에 그런 그 역행렬을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스파시티 행렬처럼 여기가 1.0, 뭐 1.0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그냥 봐가지고, 뭐 0.1이라든가 0.2라든가 그런 걸 0으로 놓고 그냥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부분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도 자커비안 행렬이 나온다. J라는.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효전력 P는 모선 전압의 크기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주로 위상각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다. 무유전력 Q는 전압의 위상각의 변화보다는 전압의 크기의 변화를 받고 있다. 이게 뭐죠? P. 요거는 Q, V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죠. PF, QV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위상각이라는 게 전압과 전류의 차이란 얘기니까. 그게 역률이 되기도 하고 주파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전압의 크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I는 YV에서 그 I를 P하고 Q로 변환을 했더니 그러면 V라는 부분이 크기하고 위상각이 나오더라 이거죠. 여기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그걸 아까는 I라는 부분은 그냥 가지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얘는 그걸 P하고 Q로 분할을 해서 가우스 제대를 또 보시면은 I는 YV로 그냥 계산했지만 뉴턴 라스 보면 어떻게 되죠? 자커비안 행렬을 연결하다 보면은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이 나왔죠. 얘도 이제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P하고 Q로 분할을 했다 이거죠. P하고 Q로. 근데 P는 뭐에 비례한다? 위상각에 비례하고 Q는 전압에 비례한다. 자커비안 행렬을 이용해서 요 자커비안 행렬을 이용해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위상각과 크기를 가지고 계산했다. 앞에 이제 자커비안 행렬을 이용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결국 원래 조류 계산을 P 델타 QV의 문제로 분할해서 풀고자 하는 것이 디카폴드법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응용이 되는데 뉴턴 라슨법을 조금 더 응용을 한 겁니다. 그냥 기존의 가우스 자이델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 있죠? 뭐 선형 방정식만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면은 뉴턴 라슨법은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계산하는 건데 그것도 뭐냐? 자커비안이라는 행렬을 이용해서 선형화 해가지고 정식화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비선형을 계산할 때 대칭자법도 그거죠. 비대칭인 성분을 대칭인 성분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비대칭인 성분으로 환산을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비선형인 방법을 선형으로 계산했다가 다시 비선형인 부분으로 역으로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역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역행렬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개념적으로. 이게 왜냐면 와닿지가 않았을 때는. 고속 디카폴드법. 더 간략해서 풀 수 있게 한 것이 이건데 거기는 이런 부분을 뭐 P하고 델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비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렬. 중간에. 요 비행렬이라는 게. 요게 6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경제부합배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손실 방정식에서. 이제 그 내용이 6장의 뒤에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가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이제 5장에 있던 내용, 4장에 있던 내용, 5장에 있던 내용, 6장에 있던 내용들이 조금씩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비행렬이라는 게 뭐냐? 이제 중간에 이제 손실 방정식을 계산하다 보면 생기는 전달함수인데 얘는 이제 변하지가 않는 전달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만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값이 조금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더 간략했다는 게 아까는 I는 YV에서 이게 막 그 소유 수정량들이 계속 넘어가서 뭔가 계속 변화가 됐죠. 근데 얘 B라는 정수는 변화되지가 않고요. 요 앞뒤로 붙는 방법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얘는 그냥 그 값이 계속 들어가니까 예?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왜? 그거로 계속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비행렬의 각 요소는 주어진 전력계통에서 Y 부분의 각 요소의 허수 부분만으로 구성된 일정한 정수라. 그건 뭐냐? 자커비안이 정수행렬로 구성되어 있고 반복 과정에서 이 자커비안이나 자커비안의 역행렬 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더 편해지겠죠. 뭔가 이제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앞뒤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요 B라는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뒤에 요것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요 B라는 행렬이 아까처럼 3바이 3이다. 그럼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3바이 3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뭐 1 곱하기 3 해가지고 3바이 3을 다 계산해줘야 되는데
요 앞에 부분이 어떤 메모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계속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계산이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네. 199페이지하고 200페이지가 제가 잘렸는데, 예? 책에서 보시면은, 거기 메뉴 보시면 유효전력 P의 변화는, 전압의 위상각 델타의 변화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P는 델타고 Q는 V다. 그 내용이 나와있고, 200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 예제 4-6 위에 보시면, 고속 디카플드법은 뉴턴 레슨법을 보다 간략하게 정식화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코비안 대신에 간략화된 비행렬을 사용한다 이거죠. 아까 디카플드법은 자코비안을 썼는데 패스트 디카플드법은 자코비안이 아닌 비행렬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계산 소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201페이지 200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200페이지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제 4-5하고 똑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패스트 디카플드법을 쓰다 보니까 얘는 B라는 개통정수가 나오죠. B. 근데 여기서는 이 B라는 그 개통정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처럼 위상각,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보시면은 여기 B라는 정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요거. B라는 정수 부분은. 자코비안은 계속 역행렬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줬는데 얘는 B라는 행렬 부분은 고정이 돼 있다. 그럼 결국은 뭐냐? B라는 행렬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을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다.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소요 수정량 넣어가지고 계산하는데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도 나오죠. 첫 번째. 또 여기 또 소요 수정량 계산해가지고 이만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번째에서는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이 또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뭐냐? 아까 여기 자코비안 행렬로 이용해서 계산했던 방식 대신에 얘는 비행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 부분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뉴턴 랩산법으로 3회 반복해서 얻은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예제 4-5를 설명을 드렸죠. 예제 4-6을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이 앞에서는 어떻게 뉴턴 랩산법으로 계산했죠. 근데 이 뒤에서는 패스트 디카플드법으로 계산을 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디카플드법은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은 뉴턴 라스법하고 패스트 디카플드법을 계산한 것들. 왜냐면 왜 디카플드법을 계산 안 하냐면 디카플드법은 자코비안 행렬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뉴턴 라스법하고 똑같은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하니까 간략화만 시킨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뉴턴 라스법은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했으니까 그걸로 계산했던 방법하고 여기서는 패스트 디카플드법 해가지고 비행렬로 계산한 부분이 계산식은 틀려지지만 함수를 사용하는 게 틀려집니다. 앞에서는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했지만 뒤에서는 비행렬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우스 자유대립법에서는 반복 계산법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을 했지만 계산 결과는 거의 근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200번 하지 않아도 되니까 뉴턴 라스법 4번만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턴 라스법의 그것과 비교해서 훨씬 간단하고 계산 소요 시간도 크게 단축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뉴턴 라스법을 많이 쓰는데 왜 그건 많이 쓰느냐? 아까처럼 다른 제어 쪽에 뭔가 함수로도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뉴턴 라스법을 사용하는 거고 그냥 계산 시간만으로 가지고 본다면은 고속 디카플드법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건 이 컴퓨터를 이용할 때 부분이고요. 수계산을 할 때는 어떡하냐? 이제까지 설명한 조류계산법은 정상적인 계산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계통에 많이 쓰인다. 하지만 이제 조그만 소규모 계통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아까처럼은 어떻게 P가 뭐 얼마하고 Q가 얼마다 이런 부분 그래도 대략적으로 정확한 오차 범위 뭐 5%다. 뭐 그 범위 내에 들어오게 계속 계산을 했다는 부분이 여러분
직류조류 계산법은 오차 범위가 큰 거죠. 대략 계산해서 향후에 확충계획 위반할 때, 나는 여기 지금 한 10%, 20% 오차가 나더라도 대충 얼마가 필요한 것만 알면 돼. 내가 지금 100이라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증대될 거냐. 200이 될지, 250이 될지, 150이 될지 대략적인 값을 알고 싶어. 그때 이제 직류조류 계산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충계획에 위반할 때 전력조류 계산이 목적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사후나, 사고 예방 제어, 그 다음에 운용계획 위반, 운용 방법의 결정, 그 다음에 확충계획의 위반. 앞에 4하고 우는 AC 계산법이라고 그러면 확충계획의 위반은 DC 계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변수는 벡터로 취급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행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벡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있으나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복잡하다는 얘기죠. 실제 조류 계산은 정확한 값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값만 알아도 충분할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확충계획과 위반 과정에서 이런 DC 직류 조류 계산법을 간이 조류 계산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앞에 것들은 AC 또는 조류 계산이라고 하면 여긴 DC법, 간략화된 방법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요 직류 조류 계산법을 설명하시오라고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데 세 가지 방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R은 0으로 놓고 정전압 송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압의 2의 크기를 1.0이라고 넣고 그 상차각은 얼마라고 딱 세 가지를 정의를 하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게 바로 직류조류 계산법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10점짜리 문제로 되고요.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직류조류 계산법이 뭐라는 걸 설명해주고 그걸 풀어주면은 이제 계산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10점짜리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AC 계산법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 직류조류 계산법은 많이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정식화한 비선형 전력 방식을 선형 모델로 근사해서 풀어보자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흐르는 전력조류에서 유효전력은 뭐라고요? 위상각. 무효전력은 크기에 결정된다는 부분. 계속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직류조류 계산법은 선로의 유효전력과 위상각만을 근사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QV 컨트롤은 계산을 안 하고 P 세타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유효전력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위상각 세타를 계산하니까 그 유효전력 P라는 그 계산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임피던스 분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상차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모델 계통에서 K라는 계통이 있고 M이라는 계통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P 플러스 JQ에서 이 P 값만을 근사해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R 플러스 JX. P 값은 어떻게 되죠? R분의 V 자승이죠? R분의 세타. 위상.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I는 R분의 V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계산해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I는 R분의 V에서 이 R 값을 0으로 놓고 X 부분에 대한 것만. 그리고 X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죠? 세타. 왜냐면 P를 세타로만 계산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세타에 대한 부분은. 근데 얘 부분은. 먼저 R은 0이라고 계산하고, 요 2K하고 2M은 1이라고 계산하고, 1이라고 정전압에 의한 송전 방식이라고 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부분이 요 세타 K하고 세타 M의 상차각은 세타 KM이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벡터라고 그랬죠? 벡터다 보니까 P 플러스 JQ는 VI 콘주게이트입니다. 그 콘주게이트인데 그 전류 부분을 앞에서 보셨던 그 R 플러스 JX분의 그 상차각으로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또 콘주게이트를 또 취하니까 이 부분이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죠, 공식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은 어려우니까 요거는 좀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 수식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 나중에 또 응용이 되니까 다른 쪽에서. 왜냐면 VI 콘주게이트에서 나중에 보시면 P 플러스 JQ가 E 마이너스 그
2의 2 마이너스 부분으로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식은 나중에 또 응용이 되기 때문에 봐주셔야 되고요. 제가 보기엔 요건 필요 없습니다. 요건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딱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 뭐죠? 초고압 계통에서는 x분의 r 값이 작고 x분의 r 값이 작다는 건 r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r이 작으니까 무시하겠다는 얘기고, 평상시 계통 운영에서 모선 전압이 거의 전격 전압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왜? 전압 같은 우리는 다 똑같죠. 정전압 송전 방식이다 보니까 전압이 이렇게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계통은.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 발전소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로 양단에 상차각도 작기 때문에. 첫 번째 R은 0이다. 이게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까 그 그림을 그려주시고 직류조류 계산법을 설명할 때 얘는 조건. 두 번째 조건. 전압은 1.0으로 정전압 송전 방식을 쓴다. 세 번째 조건. 그 상차각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저번 주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다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근사식으로 해가지고 R 플러스 JX, R 값을 0으로 놓고 X분의 뭐라고요? 세타. 근데 그 세타 부분은 뭐로 정의를 했다고? 3번에서 세타 KL. 그래서 여기는 R이 없어진 게 1번. 양쪽이 전압이 1이 된 게 2번. 이 3번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직류조류 계산이라는 건 이 P라는 값은 임피던스 값은 아니까 그거의 상차각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앞에서 열심히 설명드렸던 PV 그리고 Q 델타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P 델타가 나오는 거죠. P 델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죠. 여기서는 직류조류 계산은 P 델타로만 계산을 한다. 나머지는 PV, Q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됐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P 델타, QV 이런 식으로 계산됐다면 여기는 P 델타로 계산이 된다. 바로 이게 직류법에 의한 조류 계산의 기본적인 방정식이다. 요게 여러분들의 그 나눠드렸던 자료에 기본 방정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림 그리고 조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 설명해주면 이게 직류조류 계산법의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그림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는 아까 그 그림을 3개를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아까 거기서 R 플러스 JX에서 R 값을 0으로 되고 얘 1.0으로 바꿔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게 세타 KM을 해가지고 요 값이 I 값이 결국은 P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JX 값을 뭐 오음으로도 표시를 하고 요거를 암페어로도 표시를 하고 얘를 전압으로도 표시하고 표현 방법을 이제 틀리게만 한 겁니다. 등가회로 상으로. 자, 모선 전압의 위상각. 레디안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 또 전압을 대응시켜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효전력은 이 P와 등가적으로 같아진다. 이 그림을 그냥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산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키르이호프 법칙이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직류조류 계산이니까 여기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은 같다라는 그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1법칙에 의해 가지고 키르이호프의 법칙이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연구반 교재 보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1법칙은 들어오고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수식들이 다 나온다. 근데 요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실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게 오타입니다. 여러분 책은 제대로 돼 있나요? P는 요거 곱하기 요거가 돼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요 K 정수에다가 델타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곱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왜? 어떻게? 예? 여기 이렇게 나왔죠. P는 K 델타. 뒤에 바로. 여기는 P는 K 델타니까 여기 곱하기란 얘기인데 요거는 없애버리시고요. 오타입니다. 간혹가다 근데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뒤에 계산 문제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걸 보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넘기셔도 됩니다. 왜냐면 일단 다른 것부터 알고 그게 다 이해가 되면 그때 가서 여기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드민턴스. K는 어드민턴스 행렬이죠, 앞에서. 그래서 허수부호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 델타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델타죠.
델타에서 K-1 PZ니까 K-1이 ZP가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리액턴스는 리액턴스, 전류, 전압, 전력은 단위법으로 표시한다. 여기도 보시면 1.0 PU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단위법으로 여기는 표시를 하다 보니까 200메가와트를 가지고 계산하면 계산값이 복잡해지겠죠. 1.0으로 하게 되면 계산값이 작아지고 간이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PU법을 해가지고 수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기준 단위만 곱해주면 계산값이 편해지니까 여기서는 단위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차각은 또 세타가 아닌 라디안으로 표시를 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세타로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를 눌러주실 때 이 직류 조류 계산법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어드민턴스 부분을 생략해서 직렬 리액턴스만으로 구성된 회로를 구성한다. 이건 뭐냐면은 어드민턴스라는 게 뭐죠? R분의 1이죠. 그러니까 R 값을 없애버리고 X 성분 그게 뭐죠? 직렬 리액턴스 X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리액턴스와 같은 값을 갖는 저항만으로 구성된 직류회로를 취급한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R은 0으로 놓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직류전류를 흘려준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전압은 상차각과 같고 전류는 전력주류와 같다. 그래서 이 전압하고 상차각 그래서 이제 P값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 실제 계산 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예를 보시면은 계산예가 여기 책이 좀 늘어났네 내용이. 자,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한다고요? 단위법으로 표시를 합니다. 라디언을 표시하고. 그럼 이 그림이 다음 그림에 가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먼저 보시면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단위법으로 표시하니까 0.2입니다. 그럼 0.2라는 게 어떤 기준? 1000MV 기준. 그 1000MV니까 얘가 200MV는 0.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Z 값들이 바뀌어지겠죠. Y 값은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0.623으로 됐죠. 1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임피던스는. 그래서 R 값을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념만 아까 1, 2, 3 그 개념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안에서 라디안으로 나올 텐데 그 문제 조건을 보시면 직류법에 의한 조류 계산 부분을 본다. YII Y는 0으로 두기 때문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0으로 주기 때문에 결국 이 그림이 요 다음 그림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딱 보시면 기준 모선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부하 모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 모선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얘가 용량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 모선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기준 모선을 잡으면은 그 부분은 이제 변화가 없고 다른 부분이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 바뀌어진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1000MV를 해가지고 요거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PU법으로 표시를 한 거죠. 다. 그리고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계산하는 건 똑같죠. 여기 K11 여기 전달함수는 뭐죠? 이거에 연결된 부분. 그러니까 X12가 얼마입니까? 0.623분의 1이죠. 근데 여기 부분은 12는 그거의 반대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마이너스 값을 더해주죠. 얘 부분이 거기에 연결된 모든 부분이라고. 예를 들어 P2를 보시면은 P2 쪽에 연결되어 있는 얘 부분은 자기 어드미턴스 보면 얘도 연결되어 있고 얘도 연결되어 있고 얘도 연결되어 있죠. 얘를 다 더해준 게 바로 이거란 얘기죠. 근데 얘는 뭐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상호 어드미턴스는 부호만 바꿔준다고 했죠. 여러분 앞에서 다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그걸 또 반복하는 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전혀 복습을 안 하신 거죠. 왜? 2장부터 그런 내용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개념만 가지고 계시라고. 자기 어드미턴스는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더해주면 된다. 상호 어드미턴스는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마이너스 값만 해주시면 된다. 그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전력계통공학에서 바로 전력조류 계산은 기본 원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K라는, 아까 뭐가 나왔죠? P는 K의 델타가 나왔죠? 그 K 값이 나온 겁니다. 근데 Z는 여기서 또 어떻게 계산한다? K의 역행렬을 구한다고 돼 있죠? 그 K의 역행렬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타 값이 나오죠. 아까 세타는 Z, P가 나왔으니까 그 값을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부분은 어떻게 되죠? 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기 어드미턴스는 플러스가 나오고 상호 어드미턴스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상호 어드미턴스가 경우에 따라서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거는 원래 값이 마이너스니까 거기다 또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요게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행렬을 했더니 이제 다 마이너스 값은 안 나오죠. 왜? 곱하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곱하니까. 왜?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해지죠. 마이너스 곱하고 플러스가 곱해지니까 얘는 이제 다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왜 역행렬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은 계산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최소자성법 뭐라고 그러죠? 일단 미분을 합니다. 분해를 한다. 적분을 합니다. 뭔가 이제 변환을 한다는 건 계산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겁니다. 최소자성법. 왜? 루트를 씌워서 다시 루트를 벗겨내니까 값이 정확하게 진다는 얘기죠. 왜? 자승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은 그게 원래 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승을 한다는 건 아까처럼 뭔가 값을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값을 더해주고 어떤 값을 빼주고 해가지고 앞에서 막 보시면은 그거를 같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앞에 뺐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n2의 마이너스 1에다가 행렬을 더하거나 뺐을 때 앞에다 뭘 더해주고 했던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n분의 2원을 더해줘야 될지 n분의 2t를 더해줘야 될지 앞에서 이제 중간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설명을 좀 책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이제 직각좌표, 극좌표 할 때 전력주류 계산해서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부분을 그때 그 행렬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통 변경 시에서 그 부분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 중요한 것들이 Y부스 행렬을 구한다면 사행 사열을 제외시킨 나머지 각 요소의 허수부호를 바꿔서 K를 얻을 수 있다. 왜 이거를 제외시켰을까요? 기준모선이니까.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사행 사열을 제외시킨 게 기준모선이니까 걔는 변화가 없으니까 걔 부분을 제외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뭐다? 바로 그 위상각이라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위상각. 그 위상각은 기준이 뭐다? 레디안이다. 전력, 리액턴스 이런 것들은 기준이 뭐다? 단위법이다. 직류조류계산법에 뭐는 단위법, 뭐는 레디안법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놓으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 예, 딱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타가 나왔으니까 이제 P 값을 계산하는 거죠. 왜? P는 세타에 대해서 비례한다면서요. 예, X 값 나왔죠? 세타 값 나왔죠, 여기서. 그럼 세타 1하고 세타 2를 빼게 되면은 세타 Km이 나오니까 아까 이 P 값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류조류계산법의 P는 뭐라고 해? X분의 세타 Km이니까 이 X 값은 처음에 단위법에서 X 값은 계산이 됐죠. 포 떼고 차 떼고. 왜? 앞에 R 값을 제외해놓고 어드미터스 값을 제외해놓고 그 X 성분만 이해한 값으로 벌써 그냥 그 단위법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타 값을 계산하려다 보니까 K라는 정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K라는 부분을 역행렬로 구해가지고 Z라는 값에서 세타 값을 계산을 했죠. 이렇게. 그 세타 값을 넣고 나니까 어떻게 전력량이 나오죠. 근데 뭐라고요? 이 P라는 값이 단위법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단위법으로 계산되니까 우리는 1000MV 기준이니까 200메가, 얘는 6메가, 얘는 94메가, 얘는 306메가 해가지고 요 합이 다 더하면은 요거 100이죠? 오차가 조금 있네요, 약간. 예? 왜냐면은 이게 306이 나왔다는 건 요걸 다 더하면 306이 나와야 되는데 306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오차는 있다, 직류조류 계산법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델타를 쓴 거는
A씨로 쓴 거고, 그 다음 밖에 쓴 거예요. 200, 100. 요게 가로에 있는 게 뭐라고요? 가로에 있는 게 A씨 계산법. 바깥에 있는 게 D씨 계산법. D씨 계산이나 A씨 계산이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여기 6이고 3이고, 여기 94, 92, 303, 400, 391, 306, 3. 이거 다 더하면은 값은 맞다는 얘기죠. A씨 계산법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D씨 계산법도 쓰시는 데는 크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계산하실 때는 391이나 400이나 기준 모선으로 잡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오차가 크게 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오차가 3 정도밖에 안 났는데 여기서 3 나고 여기서 3 났죠? 아까 거기서 이제 한 6만큼 차이가 난 거죠. 계산값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장까지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뭐가 있냐? 보시면 뉴턴 라슨법으로 풀어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라. 전력방정식으로 구해라. 그 다음에 뭐 요런 사계통에서 1.1대 1 자코비안 행렬을 해가지고 이게 단권 변압기였죠. 이게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의 표현 방법이었죠. 여기 1.1이 나왔죠. 바뀌었으니까 여기 부분은 뭘 곱하고 여기 부분은 뭘 더해라. 다 설명드렸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그럼 요걸 뺀 하나, 둘, 세 개 부분에 뭘 더해줘야 된다는 것 2장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요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자코비안으로 이제 계산하는데, 그거의 계통 행렬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2장에서 배웠던 계통 행렬 변경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런 내용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게 기본서에 있던 2장, 4장, 그게 또 5장, 6장 이렇게 연결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장하고 4장, 5장, 6장은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죠. 7장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2, 4, 5, 6 전력조류 계산에서 계통 행렬, I는 YV, 그 어드민턴스 행렬, 자코비안 행렬, 비행렬이 나온다는 얘기죠. 잠깐 하나 설명드리면은 여기 그 6장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비행렬이 나온다. 여기 손실방정식이 나오는데 6장에 보시면은 이런 행렬이 나오죠. 나중에 비정수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 여기서 전달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G라는 부분이 있고 I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전달함수 부분 B로 놓고 요게 뭐 B가 뭐였죠? 아까 정수로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따가 나중에 여기 부분은 그때 가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비정수, 비계수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는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P가 있고 P가 있는데 여기 B라는 부분이 중간에 꼈죠? 중간에 꼈으니까 얘는 일정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세타, 예? V 똑같이 나오죠? 앞에서 설명됐던 게 또 똑같이 나온다는 기준 상태, 기준 조류 상태. 요게 손실. 손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6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비계수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근사적이다. 근사적이라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죠. 직리 조류 계산 패스트 디카플트법에서 지금 비계수라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60년대에 전압과 어드민턴스 행렬로부터 직접 증분 손실을 구하는 방법이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가우스 자리에서 뉴턴 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디카플도 나오고, 패스트 디카플도 나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70년대에 와서 뉴턴 라슨법에 의한 조류 계산 과정에서 이용한 데는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이런 증분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 그런데 아까 그 고속 PQ 분할법에서는 이 비행렬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증분 손실을 계산하고 있다. 전력조류도 똑같지만 나중에 손실을 계산하는 게 바로 그 안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아시면 뒤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손실방정식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계산하고. 근데 혹시 이게 10점짜리 시험 문제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 돌다 보면은 간혹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풀어주셔야 되니까. 근데 얘 같은 것도 쉽습니다. 알고 나면은 문제 한 번만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6장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